자, 머니쇼 시크릿 투자 백서 여러분들에게 쏠쏠한 재미가 있는 투자에 대한 방법들을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방송을 보시면서 내용이 궁금하시거나 나 참여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전화 활짝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으니까 무료전화 02-2638-3966 그리고 문자 샵 3989번으로 참여하시기를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것을 알려주마 MPL. 네. MPL. 예. 네. MPL 준비되셨습니까? 예, 준비됐습니다. 네. 자, 이번 시간에도 MPL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요. 최근에 이제 저희 방송 보시고 문의를 하시는 분들의 상당수가 경매를 해보신 경험이 있거나 경매를 하고 계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경매에 대한 개념을 좀 이해하고 계시니까 MPL을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많이 되긴 하는데 의외로 경매의 경험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MPL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고요. 여전히 경매하고 조금 혼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경매에 대한 이제 경매에서 낙찰이 돼서 우리가 배당금을 받는 거기 때문에 경매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구조나 그런 것들을 조금 알고 가실 필요가 좀 있습니다. 그래, 이제 우리 공부 좀 하고 또 넘어갈 때가 됐어요. 네. 공부 좀 하고 이렇게 공부하는 내용 해놔야지 우리 막 바쁘고 막 무슨 일 생기면 땜빵으로 내보내고 막. 네. 자, 어쨌든 오늘은 좀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MPL에 대해서 좀 깊게 짚고 넘어간다고 하니까 오늘 내용 좀 기대가 됩니다. 네. 네, 그러면 일단 어떻게 MPL이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이냐에 대한 것들 좀 먼저 살펴볼 건데요. 이제 뭐 강제 집행하고 강제 관리 기존에 저희 방송을 보셨던 분들은 좀 아실 텐데 용어가 좀 어렵다라고 좀 느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경매에 대한 개념들이나 이제 취지나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시기는 할 거니까 그래도 전문 용어를 알고 한마디 하는 게 조금 더 있어 보이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자, 강제 집행이라고 하는 거를 먼저 살펴보면 강제 집행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냥 말 그대로 경매 공매. 요게 강제 집행이다. 압류해서 경매 넣어버리고. 네, 그렇죠. 압류해서 공매 넣어버리고. 네, 그래서 네. 이제 이게 좀 어렵게 용어가 돼 있긴 한데, 자, 말 그대로 채권자가 자기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서 해당 물건, 저희는 이제 담보부동산을 보통 취급을 하고 경매도 부동산 해당 물건들을 갖고 하니까요. 그 물건들을 경매나 공매에 붙여서 채권을 회수하는 과정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강제 집행을 통해서 하게 되는데 저희가 이제 담보부 MPL을 통해서 이 과정을 거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은행이 가지고 있던 1순위 근저당권, 해당 부동산에 대한 1순위 근저당권을 가져오는 게 MPL이기 때문에 이 MPL을 가지고 경매나 공매에 참여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기간은 당연히 경매나 공매의 기간하고 맞물려서 돌아가겠죠. 그래서 평균적으로 한 1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0개월 전후 정도로 보는데 1년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MPL은 어떻게 수익이 생기느냐. 자, 저희가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MPL은 연체이자 따먹기라고 그랬잖아요. 네. 자, 내가 해당 부동산 물건을 사면서 대출을 받았어요, 은행에. 그런데 이자를 못 내면 뭐가 붙죠? 이자를 못 내면 이자가 또 붙죠. 네, 연체이자가 붙습니다. 네. 연체이자는 안 붙을 수도 있나요? 제가 은행이라면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연체를 하게 되면 연체이자는 반드시 발생합니다. 그래서 MPL에 대한 수익도 반드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 그래서 수익이 개런티 돼 있다라고 봐야 돼요. 오늘 좀 사짜 느낌 나는데? 아니요, 이제 우리 구조 자체가 그러니까. 네네네. 그리고 은행에서 대출해줄 때 이제 근저당 설정을 하잖아요. 보통 몇 프로로 해주죠? 근저당 설정을 이제 130% 정도 잡죠. 네, 130% 해줍니다. 그래서 130%까지는 수익에 붙게끔 돼 있는 구조라는 거예요, MPL이.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래서 반드시 이 기간 동안에 이자가 붙습니다. 이게 바로 MPL의 수익원이 됩니다. 수익원이 그래서 반드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MPL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경매나 공매를 통해서 어떤 법적인 근거에 따라서 강제 집행되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참여한 참여자들이 입찰을 통해서 낙찰을 받아가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이 참여한 낙찰자가 낙찰을 받아서 이 채권에 대해서 낙찰 대금을 납부를 하겠죠. 그럼 그거에 대한 배당금을 받는 게 MPL입니다. 그래서 차이가 뭐냐면 경매는 많은 분들이 이제 좀 혼동을 하시는 게 낙찰 받는 거라고만 생각하시니까 네. 경매하고 뭐 같은 건가라고 오해를 하시는데 실은 경매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도 뭐 경매를 해봤지만 낙찰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만큼 뭐 워낙 경쟁이 치열하니까 뭐 원하는 가격에 낙찰 받기가 쉽지 않고요.
설사 낙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내가 이 물건을 깨끗하게 만들어서 다시 되팔아야만 수익이 생기는데 뭐 명도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여러 가지 뭐 세금이나 관리비 같은 걸 밀려 있는 것들 추가 비용들이 나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이거를 빨리 매각하지 않으면 그동안 보유에 따른 보유 비용도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그 번거로움이나 문제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NPL은 이런 과정들이 전혀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경매하고 가장 큰 차이점은 경매는 낙찰 이후에도 수익 실현하기 위해서 별도의 과정이 또 존재를 하지만 그렇죠. 이제 NPL은 낙찰 받는 순간에 그냥 배당금 받고 끝나는 거죠. 나는 끝. 네. 그래서 이제 내가 낙찰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부담이나 스트레스가 없고요. 네. 그리고 내가 낙찰을 받아서 그 물건을 처리해야 되는 부담도 전혀 없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오로지 그냥 이자 계속 쌓아갖고 배당 낙찰 딱 되면 끝이네요, 그냥. 예. 그러니까 그렇게 좀 경매에 비해서는 좀 부담이 적고 편리한 대신에 수익은 뭐 경우에 따라서 경매는 굉장히 큰 수익을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롤오버 이자 받는 거 캐리 트레이드처럼 저희도 실은 채권 최고에까지만 수익을 보자는 정해져 거예요. 있다. 네, 그러니까 받을 수 있는 레이트 수익의 끝이. 한계가 있다라는 게 조금 이제 상대적인 약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이거 사실 이것도 보면은 경매보다는 스트레스가 좀 덜할 것 같아요. 우리 프로그램의 모토가 그렇죠. 스트레스 받지 말자. 네, 그래서 안정적으로 우리 좀 그 스트레스 좀 덜 받고 조금 덜 먹자라는 게 이제 저희의 뭐 모토기 때문에 그 취지에는 굉장히 부합한 투자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또 하나 우리가 이제 강제 관리라는 걸 보게 되는데 강제 관리는 조금 생소할 수 있어요. 네. 자, 이거는 이제 그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는 월세나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수익형 부동산을 샀어요. 샀는데 이 사람이 대출 이자는 안 내는데 월세는 따박따박 받아간단 말이에요. 네. 그 은행 입장에서는 열받지. 아니 왜 이자는 안 내고 월세를 다 받아가? 열받지 나는. 네. 열받지. 그런 이거는 사람도 있어. 이제 말이 안 된다는 거죠.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제 강제 관리를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관리인이 선정이 되면 그 해당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월세를 지정된 계좌에 들어가게끔 해서 채무자가 부당이득을 취할 수 없게끔 묶어놓거나. 채권자의 권리를 보장을 받을 수 있게끔 네네네. 해주는 과정이 강제 관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네네. 그 담보 목적물이 월세 등 수익원이 존재를 하게 되고요. 또 이 수익원에 대한 것들을 채권 최고액이 찰 때까지 계속 쌓아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이제 우리도 받을 수는 없어요. 물론 협의를 통해서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통상적으로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채권 최고액에 이제 그 채워지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누군가 낙찰돼서 배당금을 받을 때 이것도 같이 받는 그런 개념. 그러면은 요 두 가지를 각각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동시에 진행을 해야 되는 건지. 예, 여기 마지막에 보면 이 두 가지 방법을 동시에 진행도 가능하다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상가나 다세대나 뭐 이렇게 그 임대형 부동산들 같은 경우는 두 가지를 다 집행을 하고요. 통상적으로는 둘 다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이런 매월 발생하는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는 강제 관리를 반드시 신청을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뭐 이제 이런 것들 둘 다 활용을 해서 수익을 만들어낸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NPL을 수익을 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법적인 내용들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공부하는 시간을 계속 갖고 있는데 조금 더 깊게 살펴보도록 하죠. 예. 자, 그러면 강제 집행하고 관리는 어떻게 하느냐? 이건 실은 이제 그 투자자분들이 걱정할 건 아니에요. 어차피 저희가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도 알고 있으면 좋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뭐 과정은 이렇게 되고 이런 방법도 있다라는 걸 이제 알자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쨌든 이제 강제 집행이든 강제 관리든 둘 다를 이제 할 수도 있으니까요. 어떤 방법을 진행하든지 당연히 이제 그 어떤 과정이 진행되는지 다 확인을 할 수 있고요. 그 집행이나 이제 강제 집행 같은 경우는 이제 경매가 개시되는 거니까 사건 번호가 부여되고 과정이 나올 거고요. 강제 관리도 신청이 되게 되면 내역이 남습니다. 강제 관리가 신청돼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는 거. 그래서 법원을 통해서 또는 등기부에 이 근거 자료들을 모두 확인할 수 있게끔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항상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 안전장치가 뭔가요?라고 항상 물어보시거든요. 네네. 안전장치. 투명하게 오픈되어 있는 것이 우리가 가장 뭐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안전장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NPL은 경매를 통해서 소화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 과정이 다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경매 사이트에 들어가면 또는 뭐 그 사건 번호를 확인해서 조회를 해보면 내용들을 다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어떤 안정적이고 법적인 완결성이
네. 보장이 된다 어느 정도 그렇게 네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뭐 화장실 급하신 건 아니시죠? 네, 아닙니다. 아, 이렇게 오늘따라 이렇게 부산스럽지. 아 그래요? 네. 자, 어쨌든 잠깐 브레이크 타임을 가졌는데 강제 집행과 강제 관리를 통해서 수익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 그다음에 이 내용들이 얼마만큼의 법적에 대한 내용으로 부합을 하는지도 좀 살펴봤는데 MPL을 하기 위해서 자, 우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로또에 당첨되려면 어떻게 된다? 로또를 사야 된다. 네. MPL을 투자를 하려면 MPL을 사야 된다. 되죠. 네. 오늘 좀 호흡이 맞는데. 네. 네. 자, MPL의 매입 절차라든지 이런 것도 한번 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많은 분들이 이제 경매하고 비교를 하시면서 이제 저희가 이제 장점 중에 하나로 네네. 이 과정을 말씀을 드리는데 경매는 지금 사건 번호가 오픈이 돼 있고 이제 내용들이 나와 있으면 본인이 직접 이제 사이트 들어가서 보고 나름대로 권리관계를 분석하고 해서 물건을 골라서 내가 참여할지 말지를 결정하게 되는데 네네. 실은 이제 그 과정들을 거치기 전에 확인해야 될 것들 또 그 과정에 나타나지 않는 것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그 해당 물건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알아올 수 있는 게 실은 MPL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MPL은 금융회사나 여신 전문회사에서 저희가 이제 사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쉽게 이야기 드리면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았는데 이 대출에 이자 납입이 안 돼서 원금의 대출금에 대한 회수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발생하는 이 채권을 저희가 사오는 거니까. 그게 1순위 근저당권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 그 해당 물건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대출 담당자입니다. 네, 금융회사나 여신 전문회사에서 대출해 줄 때는 당연히 우리가 대출 회수를 할 수 있는지 또는 이 해당 물건에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먼저 확인을 하고 대출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 한번 걸러진다라고 봐야 될 거거든요. 그래서 네네. 그 금융회사나 여신 전문회사가 갖고 있는 채권 중에서 연체가 되거나 또는 기한이 상실되는 이런 사유가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그 내놓게 되고 저희가 이런 것들을 매입을 해오는 과정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받아서 채권을 회수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가끔 말씀드리는데 이게 투자처이고 메리트가 꽤 있는 그런 그 나름대로 뭐 부동산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긴 하지만 사회적인 어떤 목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금융회사가 부실화되는 부실 채권이 자꾸 쌓이면 뭐 그 신용도가 떨어지게 되고 안정성이 좀 낮아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런 NPL을 그 처리하는 과정을 통해서 좀 양성화시키고 좀 선순환을 시키는 그런 과정이 NPL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목적들도 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채권 상환을 하기 위해서 강제 집행이나 강제 관리 또 담보권 실행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매입해오는 절차를 갖는 거고요. 네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거 괜찮은데 내가 직접 한번 해볼 수 없나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네. 당연히 욕심이 좀 생기잖아요. 그렇지. 네. 근데 과거에는 누구든지 할 수 있었어요. 그렇다 보니 이제 여러 가지 좀 뭐 문제들이 좀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2016년 7월 25일에 대부업법이 개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NPL이 그 좋은 거긴 하고 또 뭐 이 양성화시키고 해야 되는 과정들이 있긴 하지만 아무나 참여하게 했더니 시장에 부작용이 생기고 관리도 안 되더라. 그래서 2016년 7월에 대부업법을 개정하면서 이 NPL을 취급하기 위해서 별도의 대부업체를 만들어서 요거는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돈놀이를 하는 대부업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NPL 채권을 처리하기 위해서 대부업체를 설립을 하고요. 또 금융감독원에 등록을 하고 관리감독을 받게끔 하는 시스템으로 제도가 개선이 됩니다. 그래서 네. 이 이후에는 금융감독원에 채권 추심 등록을 한 이 대부업체들만 이거를 할 수 있게끔. 그럼 지금은 어쨌든 바뀌었습니다. 개인들이 욕심을 좀 내고 싶어서 직접 하려고 해도 직접적으로 참여하기는 조금 어렵다. 네, 그래서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부실채권 매입 추심업으로 등록돼 등록이 돼 있는 있어요. 네. 업체들만 이 NPL을 취급을 하고 개인들이 그럼 투자하려면 그런 업체들을 통해서 투자를 하는 수밖에 없겠군요. 그렇죠. 이제 이를테면 공동투자 또는 뭐 대부업체에서 하고 있는데 참여하시는 뭐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내가 아는 금융기관에 가서 저 NPL 사고 싶은데요 라고 하면 살 수가 없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NPL을 투자하려면 NPL을 사야 되는데 어떻게 사야 되는지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도 한번 살펴봤는데 아무나 할 수 없다라는 거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NPL에 대한 이 호황이나 아니면 이렇게 뭐 모든 어떤 투자처라든지 경기는 이 기승전결이 있잖아요. 항상. 네. 예, 네. 이렇게 호황이 있고 불황이 있고 이것들을 계속 반복을 하게 되는데 네. NPL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NPL이
아마 저희가 이제 그 방송을 통해서 NPL을 소개하는 게 거의 처음일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왜 이 시점에 NPL을 우리가 들고 나왔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좀 네. 드려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NPL은 제가 이제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는 불황형 투자처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우리가 항상 좋을 거를 기대를 하고 주식을 사거나 부동산을 매입을 하는데요. 근데 여러분들도 뭐 작년부터 느끼셨겠지만 시장 상황이 우리가 원하는 방향대로 흘러가지 않고 있죠. 그래서 오히려 반대. 그래서 요즘에는 강남에 있는 부동산도 몇 억씩 떨어뜨려도 안 팔리는 이런 상황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요. 전월세가 좀 역전되는 이런 상황들도 좀 초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NPL은 대표적인 불황형 투자처입니다. 그래서 금리가 오를 때 그리고 이제 원리금 균등 상환에 대한 대출 상환에 대한 부담이 좀 높아질 때 그리고 정부에서 대출 규제나 또 부동산에 대한 규제를 하는 시점 이런 것들 그래서 또 하나는 이제 금융시장이 좀 불확실성이 높을 때 요럴 때 쉽게 이야기해서 경기도 안 좋고요 투자 여건이 좋지 않을 때 좋은 물건들이 나온다. 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처가 NPL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경매 시장이 좀씩 활성화돼 가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경매 시장은 NPL 시장이 활성화돼야만 같이 동반해서 활성화되는 그런 구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니까 부동산에 투자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대표적인 불황형 투자처가 경매하고 NPL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시장이 단기간에 살아나기 좀 어려우니까 1, 2년에서 2, 3년 정도는 이 NPL을 투자하기에 굉장히 좋은 시점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NPL의 호황이 언제냐? 불황일 때 조금 더 수익이 난다라고 이제 얘기를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네. 중요한 거는 어떻게 보면 틈새 시장이잖아. 그렇죠. 네, 틈새 시장인데 은행이 이것들을 막 내보내는 여건들은 사실 이 불황이기 때문에 채권 회수가 안 되기 때문에 이걸 내보낸다. 그렇죠.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단답형이네요. 그러니까 은행이 실은 그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출해주고 이자를 회수하기 이자가 밀려서 그러니까 이자가 밀리면 이자 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제 대출 원금을 회수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 대출 원금을 회수하기 위해서 해당 부동산 물건을 압류해서 경매에 넣게 되고요. 근데 이 기간이 1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이 사이에도 최근에 이제 갭 투자했다가 문제 생긴 물건들이 많이 지금 발생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자꾸 쌓이게 됩니다. 그러면 부실률이 자꾸 높아지고요. 이런 부실 채권이 발생을 하게 되면 금융회사에서는 대손 충당금을 그만큼 많이 쌓아야 됩니다. 대손 충당금을 쓸 수가 없는 돈이죠. 그래서 필요 이상의 비용을 쌓아놔야 되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빨리빨리 이거를 처분을 하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이런 은행이 갖고 있었던 1순위 근저당 채권을 이제 금융감독에 등록되어 있는 대부업체에 갖다 팔게 되죠. 근데 그러니까 직접 소화를 할 수도 있는데 네. 그래서 근저당은 사실 130%로 하자를 잡는 이유가 그 비용들을 여기에 포함시키는 거잖아요. 뭐 경매에 그렇죠. 들어갈 때 비용 들어가고 연체이자 담아놓고 뭐 이런. 근데 네. 그렇게 하기에는 시간이 오래 걸리니 네. 그냥 팔아버리고 끝낸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은행에서 직접 이걸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는 기관들이 있죠. 우리가 이제 캠코 한국자산관리공사 아시잖아요. 이거는 네. 그 국가나 공공단체, 그 국가기관에서 발생하는 이 채권을 처리하는 게 캠코고요. 그리고 시중은행들이 에서 발생하는 NPL을 처리하는 게 유암코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 이외의 기관들, 마을금고나 신협농협, 저축은행 같은 이런 기관들은 이런 부실채권을 처리하는 마땅한 그 창구가 없는 때문에.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그 금융기관들은 저희 같은 이제 그 금감원에 등록되어 있는 대부업체를 통해서 이런 채권들을 회수하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저희가 하는 공공성 부실률 관리를 하는데 저희가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것들이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이 은행은 그 여신 전문기관이나 금융기관들은 부실률을 낮춰야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많아지면 저희가 이제 이 시장이 좋다라는 이야기가 뭐냐면 많아지면 빨리빨리 처리를 해야 되니까 물량이 많을 때 예를 들어서 이거 내가 좋아하는 소세지를 마트에 가서 사려고 네. 봤더니 뭐 한 팩이 10,000원이었어요. 네. 그런데 갑자기 타임 세일 해가지고 두 팩에 15,000원에 그러면 사게 되겠죠. 그렇죠. 네. 네. 더 그래서- 준다는데 사야지. 그리고 이익이잖아요, 그만큼. 그렇죠. 금융회사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많아지면
NPL을 할인해서 팝니다. 그러니까 1+1. 그러니까 1+1까지는 좀 아니, 어렵고요. 힘들고.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1억짜리 NPL 있다라고 하면 이거를 뭐 많아지면 9,500이나 9천만 원에 할인해서 팔 수도 있겠죠. 그러면 박앤세일을 하는 거네요. 그렇죠. 네. 어쨌든 이거를 이제 빨리 소화를 시키려면 이제 그렇게라도 해서 소화를 시켜야 되는 여건들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어쨌든 우리는 10,000원에 사오든 9,000원에 사오든 받을 수 있는 채권 최고액은 1억 3천이니까 뭐 네. 그 1억 원에 사오든 9,000원에 사오든 받는 거는 1억 3천까지 받을 수 있으니까 싸게 사올수록 더 수익이 커질 수 있는 구조라는 거죠. 자, NPL에 유통되는 과정까지 한번 살펴봤는데, 자, 실제로 투자됐던 사례들도 한번 좀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오늘 살펴볼 사례도 한번 보시죠. 자, 첫 번째 거는 이제 근린 상가입니다. 저희가 이제 그 여러 가지 물건들을 안내를 드리는데 일반적으로 생각하실 때 이제 아파트가 좀 접하기 쉬우니까 아파트 물건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아파트 물건은 이제 그 거래 가격이 거의 정해져 있잖아요. 그리고 실은 뭐 선호도가 좀 높기 때문에 회전율이 좀 빠르긴 하는데 수익성 측면에서는 조금 떨어집니다. 오히려 그 일정한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임대부동산 같은 그런 물건들에서 다세대나 또는 상가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수익을 좀 더 벌 수 있는 그런 물건에 해당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볼 거는 경기도 화성 영통에 있는 근린 상가고요. 채권 최고액은 32억 원이었고요. 실제 투자는 9억 4천만 원. 채권 최고액이 32억인데 실제로는 9억만 있으면 되네라고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네. 항상 저희가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사오는 거는 은행의 1순위 근저당권이잖아요. 네. 1순위 채권을 최선순위권을 받아오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거의 다 받는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채권을 사오는데 금융기관에서 또 대출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레버리지를 좀 많이 쓸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해당 물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이겁니다. 자, 수원 영통에 가면 이제 이 주변을 보시면 이제 주택가들이 좀 많이 형성이 돼 있고요. 그래서 동수원도 택지지구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서 이 상대적으로 실은 상권이 그렇게 막 활달하게 발달돼 있지 않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희소성이 좀 있고 또 그만큼 유동인구들도 많기 때문에 좀 추가적인 어떤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물건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 물건에 제일 중요한 게 얼마 남을 것 같으냐. 예, 그래서 네. 운영 기간은 한 10개월에서 12개월 정도. 보통 우리가 1년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네. 예, 그래서 예측 배당은 저희가 한 1억 4천만 원 정도, 9억 4천 투자해서 1억 4천을 배당 받는 괜찮네. 걸로. 예, 네. 이런 정도면 꽤 괜찮은 물건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뭐 모든 물건들이 다 이만큼 수익을 예측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건 지금 아닙니다. 예. 뭐 비교적 좋은 사례였기 때문에 분명히 갖고 나오셨을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그 택지지구, 그러니까 택지가 조성이 잘 돼 있는데 상대적으로 상권이 좀 취약할 때 그런 것들이 좀 투자 메리트가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그러면은 어쨌든 지금 9억 4천에서 1억 4천 정도 수익이 났다고 하는 거는 굉장히 좋은. 그렇죠. 저는 박수 치고 싶은데 네. 뭐 투자자분들이 느끼기는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게 NPL의 어떤 좋은 예이기 때문에 지금 갖고 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실제로 최근에 좀 인기가 있는 수익형 부동산들의 이제 사례를 소개를 해드린 거기 때문에 실제로 시장에서 이렇게들 운용이 되고 있고 이렇게 굴러간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